내 화면이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저번 주에 했던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이어서 나가는 거라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얘기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입니다. 클래스 불균형이 뭐냐? 죄송. 클래스 불균형이 뭐냐? 즉 우리가 학습에 사용할 클래스 데이터에 학습 클래스의 분포 자체가 불균형이 일어난 상태인 거예요. 이제 예시를 들자면 좌측 플롯에서 보면은 같이 펜으로 가져갈게요. 잠시만. 좌측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균일하죠. 1000개씩 다 있으니까 이 모델이 제대로 이 클래스 간 분포의 차이를 학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오른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을 하는데 뭐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은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마이너한 클래스라고 할게요. 이제 소수의 클래스, 마이너한 클래스 쪽에 우리가 모델이 학습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non 옵티멀한 솔루션에 갇힐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사실 이 머신러닝이 사용하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경사각법의 허점이기도 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100개의 이미지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 99장이 개사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모델은 사실 골머리 안 써도 돼요. 이거를 학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경사각법에 따르면은 우리의 어큐러시가 주어졌을 때 어큐러시 가장 높이는 방법을 학습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100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99장이 학습할 때 개사진이었으니까 전부 다 그냥 개사진을 예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델은 99%의 어큐러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모델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논 옵티멀한 솔루션에 갇힐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가 시메트릭하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암이다 아니면 암이 아니다라는 분류 문제를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로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정상인 사람한테 너 암 걸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깜짝 놀라겠지만 사실 보면은 그냥 그럴 수 있다 싶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얘는 암에 걸렸어 실제로. 근데 이 사람한테 넌 정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했을 때는 둘 다 똑같은 로스가 나오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까보면은 이 두 사람한테 닥치는 결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좀 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는 우리 일상 다반사로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요지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회사 가면은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프라우드 디텍션, 그러니까 사기 디텍션도 해야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스팸 디텍션, 스팸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뭐 병을 진단한다거나, 천 프레디션은 이제 마케팅 용어긴 한데 이 사람이 고객이 이탈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레주메 스크리닝 이것도 클래스 엠밸런스죠. 우리가 이력서를 넣었으면은 사실 통계적으로 2%만 패스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의 지원자가 있으면은 일단 서류 넣었을 때 98명 떨어진다는 거야. 이것도 클래스 엠밸런스겠죠. 그러면 뭔가 통과할 것만 고른다면.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이거는 비전이긴 한데 우리가 그 넓은 큰 사진이 있고 여기 뭐 산과 이제 들판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직접 달리고 있는 사람 또는 말이겠죠.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뭐 정상이라기보다는 쓸모가 없는 거.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소수의 오브젝트를 디텍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했던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클래스 임밸런스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 클래스 불균형을 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훑어볼게요.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샘플링 바이아스가 있을 수 있겠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지 태깅 모델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건 서양식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냥 그런 걸로 학습을 했어. 그럼 대부분의 이제 서양식으로 결혼한 사진들을 보면은 잘 태깅을 하겠죠. 웨딩이라든가 브라이드라든가. 그치? 근데 여기 아프리카 방식으로도 아프리카에서는 서양식으로 결혼 안 하잖아요. 안 할 수 있겠죠. 뭔가 전통 부족들은 그러면은 정통식 결혼식을 이렇게 사진 넣었는데 얘네는 분간을 못 하는 거야.
그럼 모델이 잘못했냐라고 하면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학습할 때 샘플링 바이어스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 되게 윤리적인 이슈하고도 겹치는 거예요.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거야. 내가 암을 진단하는 모델을 만들 때 이 데이터 자체를 수집할 때 암 걸린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걸 데이터를 어쩔 수 없이 모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클래스 임밸런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는 라벨링 에러. 우리가 돈 주고 라벨링하는 기업에 이 사진들 태깅하는 거를 맡겼다 칩시다. 근데 여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라벨링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즉 이러한 사람의 손이 묻는 과정에서 클래스 임밸런스가 묻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클래스 임밸런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좋은 매트릭을 쓰는 거, 두 번째로 데이터 레벨에서 다루는 거, 셋째로 알고리즘 레벨에서 다루는 거. 그래서 하나씩 가봅시다. 먼저 좋은 매트릭을 써야 된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큐러시 많이 쓰잖아요. 정확도라고 부르는. 그럼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모델이 이제 캔서다 아니다 정상이다를 불렸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컨퓨전 매트릭스를 뿌릴 수 있겠죠. 컨퓨전 매트릭스는 이제 2차원 행렬로서 표현을 하는 건데 뭔가 실제 암 중에서 얼마나 예측한 게 맞는지 아닌지 또는 이제 실제 정상 중에서 예측한 게 얼마나 맞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큐스 계산할 때는 이제 퍼스티브 트루 퍼스티브하고 펄스 네거티브의 합을 해놓고 전체를 나눈 거예요. 즉 이쪽 하나고 이쪽 하나 더해서 전체를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걸 계산을 두 개 매트릭스로 해보면 둘 다 90%가 나옵니다. 우리는 뭔가 이제 경영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죠. 이 두 모델 어크레시 90%입니다. 아무거나 갖다 쓰십시오. 근데 사실 까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캔서를 디텍트하는 이 도메인 스페시픽한 상황에서 이 세로축 하나 봅시다. 하이라이트한 실제 암이 이 세로축이에요. 즉 100명의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 모델 A에서는 10명밖에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10명의 캔서 중에서 100명의 캔서 중에서 10명만 예측을 했다. 네, 모델 B 같은 경우에서는 100명 중에서 90명 디텍트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얘기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즉 이러한 어큐러시라는 거를 가지고 왔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99%의 어큐러시만 보고 따라갈 뒷공문을 쫓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시선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큐러시는 시메트릭한 매트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를 똑같이 다루는 거야. 암이 걸렸든 안 걸렸든 우리는 정확도는 똑같이 본다. 하지만 비대칭성을 가진 매트릭은 달라요. 그러니까 클래스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 다르게 매길 수 있다는 거죠. 리콜은 실제로 암인 것 중에서 내가 얼마 맞춘 거냐고 프리시전은 예측한 것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맞췄느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F1은 이 두 가지 리콜과 프리시전의 조합 평균으로서 그냥 도코를 생각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볼까요? 어큐러시는 똑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프리시전도 똑같았어. 근데 리콜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F1 스코어를 결국 최종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아 모델 B가 훨씬 더 낫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트레쇼드를 튜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델 자체를 우리 분류 모델 자체를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인풋 x가 들어가서 모델은 펑션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은 프로바빌리티가 될 수 있겠죠. 프로바빌리티라고 합시다. 어떻게 해요? 프로바빌리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0.5를 기준으로 0.5보다 높으면은 포지티브다. 그거보다 낮으면 네거티브다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더 이거를 트리쇼드 조정을 해서 이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 그러니까 즉 리콜 또는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 펄스 알람을 조정을 해서 좀 더 조절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트레쇼드를 높였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지티브로 이제 예측하는 게 되게 빡세지겠죠. 포지티브로 가는 그 기준을 되게 빡세게 잡겠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렇게 조정했다 쳐.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니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슬슬 매수 줘봐야 돼. 0.3, 0.7, 0.8.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걸 시약화 또는 수치로 표현을 해서 이제 설득을 해야겠죠. 그런 방법이 바로 ROC 커브입니다. 저도 사실 이거 다시 공부하면서 이 풀네임은 처음 봤어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저는 아직도 이거를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뭔가 누군가 풀어서 설명해 줄 사람이었나? 그래서 나는 되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뭔 의미야? 어, 받는 사람 모르겠음. 어쨌든 ROC 커브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롯은 뭘 의미하는 거냐? Y축은 리콜, X축은 false 알람표예요. 자, 이상적인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하고 갑시다. 이상적인 상황이 뭐야? 우리 모델을. 리콜이 가장 높은 1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false 알람 같은 경우는, 즉 false 알람은 다시 말해서 가짜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암이 아닌데 암이 맞다고 틀리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0으로 가까워지 갈수록 좋아요. 그럼 즉 우리의 성능 지표는 여기가 베스트. 음. 근데 사실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리콜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반비례지, 비례지. 리콜이 높아진다면 false 알람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얘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무튼 암이야 라고 하면은 암으로 걸러지기 힘든 것도 어쨌든 암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암은 잘 찾아내겠죠. 하지만 우리는 마치 이 비유를 들자면 이제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종을 계속 울리는 거야. 암이야 암이야라고. 그럼 이제 false 알람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선 여기 봐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리콜이 중요하니까 한 이쯤으로 찍읍시다. 여기가 바로 우리 스리추드라고도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아 우리 자꾸 이상한 알림 오는 거 짜증나니까 여기로 찍읍시다라고 하면 리콜이 낮아지는 대신 뭐 가짜 알람도 적어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또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모델의 성능을 한 수치로 표현해줘. 마치 F1 스코어처럼 한다면은 이제 우리의 ROC 커브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서는 이 아래쪽의 면적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아리아 언더커브 AUC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AUC가 만약에 우리 그래프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 이러면은 완전 좋은 거죠. 베스트죠. 여기 찍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AUC는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전체 면적이 1이니까. 근데 아니라면은 이제 낮아지겠죠. 1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AUC는 1에 크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UC도 이 펄스 알람 때문에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하면은 ROC 우리가 봤던 ROC가 있겠지만 다른 반대로 PR 커브도 있어요. PR 커브는 프리시전 리콜 커브인데 이제 우리가 리콜을 아까처럼 쓰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 리콜은 지금 X축에 가 있네요. 근데 이제 펄스 알람 대신 프리시전을 넣은 거예요. 직관적이죠. 사실 프리시전과 리콜은 반비례 관계니까 즉 해석을 하자면 프리시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콜은 낮아지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예를 들어 내가 암이라고 한다는 거를 되게 짜게 주기로 했어. 그러면 당연히 프리시전 중에서는 어차피 예측 적게 했으니까 프리시전도 이제 내가 적게 한 만큼에서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프리시전은 높아지는데 만약에 리콜을 높인다 쳐 그러면 암이야라고 한 것들이 되게 많아진다. 즉 예측한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암이라고. 그럼 그 사이에서 이제 프리시전을 계산하게 되면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프리시전은 낮아지게 된다. 그 대신 리콜은 높아지는 거고. 여기서 아까 똑같아 사실. ROC 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점에서 내가 리콜을 중시하냐 프리시전을 중시하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최적의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제 매트릭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데이터 레벨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데이터 레벨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오늘 강의도 다 쉬운 얘기뿐이니까 샘플링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샘플링은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이 있습니다. 언더 샘플링은 메이저한 클래스 쪽에서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를 분포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지금 동등한 레벨로 맞추겠다는 게 아이디어예요. 샘플링이. 그래서 언더 샘플링은 메이저한 쪽에서 마이너한 쪽으로 맞추는 거. 그리고 오버 샘플링 반대로 마이너한 쪽에서 메이저한 쪽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은 언더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저한 클래스 쪽에서 지금 데이터를 억지로 지금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날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 와중에 언더샘플링을 그나마 좀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정보를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기법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언더샘플링은 이 데이터를 그냥 날리는 거예요. 학습들을 날린단 말이야. 결국에는 정보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 손실이. 그리고 오버샘플링 반대로 이 마이너한 클래스 쪽에서 뻥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뻥튀기란 것도 이거 안에서만 갖고 노는 것뿐이지 사실 진짜 이 의미 있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안에서 상상력을 동원을 하든 뭐 통계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붙이든 어쨌든 이건 가짜일 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가짜일 뿐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그럼 결론 다시 말하자면 손실이 일어났다. 그러면 즉 우리 학습할 때 메이저한 쪽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 로스 오브 인포메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버 샘플링은 과적합, 오버피팅이 발생한다. 뭔 소리냐? 마이너한 쪽에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조금밖에 없는 것에 뻥튀기 해놨으니까 이거에 완전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더샘플링과 오버샘플링 하나씩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더샘플링 쪽은 토맥 링크라는 게 있어요. 토맥 링크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아이디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끼리 묶어요. 이렇게 묶여 있죠,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언더샘플링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언더샘플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했죠. 메이저 쪽에서 그나마 최대한 걔네를 표현하는 인포메이션은 무너뜨리지 않은 채로 이 데이터 수를 줄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이쪽에 붙어 있는 애들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메이저한 클래스 속했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살리는 거야. 살리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애매모호해. 그래서 얘네들은 날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묶어놓은 샘플들을 가장 최근접 이웃들을 모아서 이 메이저한 클래스들을 날리는 겁니다. 이때 마이너 클래스 냅두는 거예요. 이건 언더 샘플링이다 보니까 마이너한 클래스는 살리는 거고 여기에 원래 있었던 친구는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자가 확실하게 나눠질 수 있겠다가 아이디어예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쓰레기 같은 기법이에요. 이건 왜냐면은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은 사실 이거는 언더 샘플링 안 해도 얘네들이 여기 있다고 이게 분류자를 긋는 건 되게 쉬운 일이야. 근데 그렇다고 언어 샘플링 하고 싶다고 데이터를 삭제하는데 바이어스가 포함된 상태에서 진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이 애매모호한 것들 삭제를 한다? 이건 사실 그 가짜로 뻥튀기 한 거에 불과하다. 사실 우리 모델에는 전혀 하등 도움 안 되는 방법론이다라고 저는 감히 의견을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오버샘플링, 스모트 되게 많이 듣는 방법이죠. 근데 저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샘플에서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메이저가 뿌려져 있고 마이너도 있는데 이 마이너한 것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뭔가 데이터를 불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얘네들 KNN을 이제 시킵니다. KNN을 그러면은 이제 이 붙어 있는 애들끼리 뭔가 그룹이 묶어지겠죠. 그럼 이제 묶어놓고 이 2차원 2D잖아요. 2차원이니까 이 사이를 이렇게 있는 벡터를 하나 만든다 칩시다. 그럼 이 사이를 마치 우리는 징검다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샘플 인스턴스 사이에 같은 클래스가 있어. 그럼 이 중간 가는 과정에 충분히 그 클래스하고 같은 또 다른 인스턴스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죠. 되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얘네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떨어져 있는 마이너한 클래스들 사이를 이 최근접 이웃끼리 묶어놓고 그 인스턴스끼리 가는 길목에 하나의 점을 탁 찍어서 얘가 바로 우리의 새로 가짜로 만들어진 인스턴스 뻥튀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신테틱 인스턴스로 이제 오버샘플링을 하는 방법이에요. 되게 직관적이죠.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뭐부터 봤냐? 까먹었다. 세 번째로 알고리즘 레벨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브하게 로스를 생각한다 해봅시다. 우리는 뭐야? 데이터인 X 인풋을 넣고 학습할 파라미터를 넣어서 로스를 뽑죠. 그럼 이 안에 수식을 까보면은 사실 어떤 인스턴스를 넣고 어떤 프로바빌리티가 나왔고 어떻게 분류를 했든 그 결과가 뭐든 그냥 우리는 로스를 다 더해요. 우리가 넣은 배치에.
하지만 우리 아이디어는 뭐냐? 이 어떤 샘플을 넣느냐에 따라서 뭔가 우리 로스를 바꾸고 싶다예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 레벨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로스를 바꾸자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코스트 센시티브 러닝, 클래스 밸런스 로스, 그리고 포컬 로스. 그래서 세 가지가 각각의 재밌는 시선으로 좀 접근을 하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트 센시티브 러닝은 쉽게 말해서 제가 미리 설정을 할 거예요. 뭘 설정할 건지 봐주세요. 제가 지금 이 컴퓨터 매트릭스처럼 생긴 걸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뭘 설정할 거냐면 애초에 네거티브, 그러니까 트루 펄스 네거티브를 잘 만든 펄스 네거티브로 하죠. 맞나? 그러니까 이쪽 음성인 거를 잘 음성으로 예측했다가 맞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우측 하단은 양성인 걸 실제 양성을 잘 맞췄다. 컴퓨터 매트리스예요. 그럼 여기다 제가 숫자를 여기다 집어 넣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의사결정자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암을 진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암을 제대로 진단했을 때 로스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아. 한 10초. 근데 암이 아닌데 실제로 암이 아니라고 맞췄어. 즉 정상인 보고 또 정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중요한 정보일까? 이게 중요한 분류 결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란 말이죠, 사실.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이거 모델 짜는 사람이 결정해야 될 거야. 근데 내가 이건 1만 줘요. 이런 식으로 이 컴퓨터 매트에 각각 숫자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웨이트로 써요. 웨이트. 그러면 이 수식을 돌아서 와볼게요. 우리가 아까 똑같았죠? 프로바빌리티 나와요.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코스트 웨이트에다가 주는 겁니다. 만약에 C11, 즉 양성인데 실제로 양성을 잘 마셨어. 암인데 암이라고 잘 마셨어. 너 잘했어. 근데 너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작은 웨이트로 줬을 때는 작은 웨이트로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되게 직관적이죠. 이런 식이 바로 코스트 센서티브 러닝이다. 근데 단점을 얘기하자면 왜 이렇게 정했니라고 일단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돼. 일단 이렇게 정했으면 왜 이렇게 정했는지 설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했다 해서 모델 결과가 너무 달라져요. 그건 정도가 없다라는 거야. 도메인마다 또 생각해두고 그쵸? 그런 단점이 있는 코스트 센시티브가 있다면 클래스 밸런스 로스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생각할 게 없어요. 저희가 그냥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에 따라서 로스를 달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주지 않는 평범한 로스가 이렇게 생겼지만 저희가 가중치 W를 줄 거예요. 그럼 가중치 W가 어떻게 생겼냐? 분모가 클래스 C에 해당하는 샘플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암인 사람과 정상인 사람이 있다면 10명, 100명. 그러면은 정상인 사람의 웨이트를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n이 100 전체 인스턴스란 말이야. 그러면은 110이겠죠? 그리고 정상인 사람의 클래스의 개수니까 100이겠죠. 그러면은 1점 몇이야? 오케이? 1점 몇이야? 뭐 있어? 근데 암에 걸린 사람은 웨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11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11. 웨이트가 뻥 튀게 됐죠. 즉 아미아라고 나오는 그 코스트에 대해서는 그 클래스에 대해서는 좀 더 비중을 두겠다라는 되게 직관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 밸런스 로스입니다. 포클로스. 포클로스는 아이디어부터 이제 그러니까 옵저베이션부터 보고 가자면 모델이 보면은 뭔가 쉬운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쉽게 학습을 하게 돼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남자 여자를 분류한다 칩시다. 겉모습만 보고. 그럼 예를 들어 치마를 입었어. 물론 요즘 트렌드가 그렇긴 하지만 치마 입었다고 당연히 여자일 수는 없지만 대개 모델 생각하기로 치마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뻔히 보이긴 여자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모델은 학습하죠. 치마를 입었네? 쉽게 여자. 그러면 이제 되게 쉽게 분류하겠죠. 근데 바지를 입었어. 일단 바지만 입어서는 잘 몰라.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입은 사람한테는 이 쉽게 학습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이 모델한테 어려운 샘플한테는 웨이트를 줘서 좀 더 잘 학습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모델 예측할 때 이 프로바빌리티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예시를 들게요. 이다 아니다로 1P 또는 1-P로 예시를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PT 로짓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흔히 생각하는 일반 로짓입니다. 근데 여기 포클로스는 여기다가 웨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놨어요. 웨이트. 아까는 이제 클래스 밸런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포 자체를 봤죠. 데이터 분포. 그리고 아까 그 코스트 센시티브는
우리가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 웨이트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모델이 예측한 그리고 그거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모델이 생각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 주는 겁니다. 감마가 0일 때쯤 우리가 감마가 0일 때 생각해 볼까요? 1 마이너스 p 0 제곱 로그 pt 이게 뭐야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그냥. 그래서 감마가 0일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니까 이걸 파란색 보이실라면 모르겠네. 파란색 예시를 줄게요. 그러면 이제 로스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x축이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스로 예측한 이제 예측 모델의 확률값이에요. 예측값. 그러면은 보통 이 로스를 보면은 이렇게 작아지죠. 왜냐면은 당연히 잘 예측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감마를 높게 주면 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샘플에 가중치 인센티브를 주면 줄수록 감마를 높인다 보거든요. 그럼 감마를 높였을 때 이 그래프 결과값을 볼게요. 초록색이 가장 감마 값이 높으니까 이걸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저희가 모델이 확신을 가졌어. 예를 들어 0.8% 정도만 돼도 얘가 좀 확신을 가졌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 여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0.8% 확신했대 쳐. 그러면 로스가 죽었어요. 즉 우리가 너네 그 예측은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니야. 로스 좀 죽여. 근데 만약에 이 모델이 예측을 되게 어렵게 해.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면서도 아니면서도 헷갈려 한다? 아 그럼 야 이거 좀 더 잘 학습해봐 하면서 로스를 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방식이 바로 포컬로스예요. 되게 오늘 했던 다 기법들 되게 직관적이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트 센시티브, 프레스 밸런스, 포컬로스 되게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